네, 한국상 암호화폐 루나와 테라가 무려 99% 이상 폭락하면서 수십만 명의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루나, 테라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작업에 들어가면서 강제 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민아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루나 테라 폭락 사태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워낙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본격 수사에 착수한 건데 이게 지금 사기 피해인지를 두고도 검토 중이잖아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일단 지금 서울 남부지검 이제 증권범죄합수단에서 피해 규모 산정에 이제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피해 규모 산정에 들어갔다는 거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기 등에 이제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네. 어느 정도 규모로 볼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냐, 이걸 따지기 위해서 이제 선정을 시작을 한 건데, 지금 이 사기냐 아니냐를 이제 가른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리 검토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피해 규모 산정을 어디까지 할 거냐에서 지금 쟁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이 코인이라는 게 거래소에 이제 지금 이 코인이 있으면은 누군가는 거래소에서 이제 코인을 판매를 하는 것이고, 또 사는 사람은 그 판매된 코인을 사는 거지 않습니까? 네. 즉 어떤 사람이 이 코인을 사서 상당한 손해를 봤다라는 게 지금 이제 코인을 개발한 이 건도영 씨로부터 이제 건도영 씨가 이익을 가져갔다라는 게 성립이 되면, 네. 그래서 건도영 씨가 처음부터 이 코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숨기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사기다라고 할 수 있으려면 이 거래소에서 코인을 산 사람들로부터 이 건도영 대표가 직접적으로 이득을 이제 취득을 했다라는 게 전제가 성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소에서 계속 거래가 되던 코인을 이제 산 사람의 입장에서는 건도영 대표에게 실질적으로는 이익이 안겨지지 않은 것이죠. 코인을 내다 파는 사람이 이제 이익을 가져가는 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피해 규모로 이 사기죄와 관련돼서 어떻게 산정할 거냐가 지금 상당히 이제 골치가 아픈 모양인데,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일단 처음에 코인을 발행을 했을 때 이 테라폼레스에서 직접 이제 발행한 코인을 산 최초 구매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테라폼레스로부터 구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해서는 이 건도영 대표가 직접적으로 이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이것을 전제로 해서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있다. 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또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뭐 사기뿐만이 아니라 뭐 유사수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게 또 금전이 핵심이 된 내용이 아니라 결국은 유사수신이나 이런 내용도 암호화폐를 가지고 이제 한 얘기이기 때문에 돈이 아니고 암호화폐인 경우에도 똑같은 범위를 적용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도 지금 좀 쟁점이 좀 분분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문제가 테라폼레스 국내 법인이 철수한 상황이고 지금 권도영 대표의 행방도 묘연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에 나훈항이 좀 예상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뭐 권도영 대표 같은 경우 이제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빨리 안 잡아오고 뭐하냐 이런 말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지금 권도영 대표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에 체류 중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런 경제범죄 같은 것이 이제 사건화가 되면 일반적으로는 고소인 조사받고 고소인의 어떤 조사를 받은 다음에 뭔가 범죄 혐의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면은 이제 피고소인, 피의자 신분을 이제 불러서 조사해야 되는데, 피의자가 해외에 있으면은 보통은 연락이 닿으면 이제 이미 출석이라고 하거든요. 출석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이제 수사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방금 김민아 평론가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관계 자체가 약간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기죄를 이제 그 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측에서는 최초 발행할 당시에 이런 테라라는 게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달러 가치와 연동시켜서 어떤 그 코인의 시세를 방어하겠다라는 게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면은 그 사기죄의 두 가지 요건, 그 기망과 편취 중에 기망에는 해당할 수 있어 보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에 그 회사로부터 이 코인을 사들인 사람에게는 그럼 사기죄를 물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입장으로 간다면, 네. 결국은 사기죄, 더군다나 이제 피해 금액이 뭐 50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특경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적용해 볼 것으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유사수신. 다시 말해서 어떤 이게 등록된 그런 금융업자가 아닌 그런 업체 쪽에서 보면은 20%의 어떤 수익률을 보장해준다라고 하면서 코인을 이렇게 모집했다라는 그런 혐의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유사수신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여러 가지 그런 점에서 지금 고소고발이 들어가 있고, 이런 점에서 이제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에서 법률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검토하고 이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 어쨌든
권도영 대표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자발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뭐 여권을 무효화시킨다든지 아니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통해서 이제 소환을 해야 돼서 예. 이게 사건이 이제 어떤 법리적으로 성립되는지 여부도 조금 어려워 보이고 뭐 쉽지 않고 나아가서 사건화가 된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권도영 대표가 이제 뭐 도망가거나 하는 경우에는 수사 자체가 진행되기 어려워. 왜냐하면 네. 피의자가 숨어버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수사가 좀 난항을 겪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피해가 워낙 크고 가상화폐와 관련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루나를 샀다가 또 피해를 본 사람들 대부분이 주식을 사듯이 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기죄 성립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강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강제 수사가 되려면 두 가지가 일단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거 사기죄가 적용될 것인가. 네. 다시 말해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인가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 증권범죄합수단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공소유지한다. 다시 말해서 기소했을 때 유죄 입증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좀 설 정도의 어떤 법리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요. 나아가서 이제 권도영 대표가 그 수사에 어떤 이제 협조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 단계 이게 뭐 사기나 유사수신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 네. 그때는 이제 바로 만약에 이게 사기가 지금 보면 언론에도 사기가 되냐 안 되냐 말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분명히 그 권도영 대표도 지금 변호사 검토 다 받고 있을 거예요. 그 검토 결과 이 정도면은 사기죄를 적용하고 실제로 유죄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반응은 도망가고 싶어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기죄나 유사수신죄 이제 적용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하면은 도주 우려가 되게 높은 사건이라고 봐서 예. 강제 수사는 해야 되겠죠. 근데 강제 수사를 반드시 한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거는 혹시라도 이게 사기죄나 유사수신의 어떤 그런 범죄 혐의의 적용이 조금 어렵다라는 만약에 그런 기류가 된다면 네. 즉각 강제 수사를 착수하기는 어렵고 지금 보면 이 사태 터진 지 벌써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 강제 수사 못하고 있는 거는 바로 법리 검토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게 일반 투자자들 모르게 암호화폐를 사전 발행했다 이런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방송 보도도 되고 뭐 이래가지고 여러모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테라폼 랩스라는 게 이제 이 코인의 이제 운영사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거래소를 통해서 된다든지 본인들이 이제 거래가 시작됐다는 걸 밝히기 전에 일종의 사전 발행을 상당한 규모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 개수로 보면 한 10억 개 정도 되고 이게 총액을 따지면은 1조 5천억 원 규모가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사전 발행을 했으면 나중에 거래가 시작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공시를 통해서 이것과 관련된 거래 정보를 제공을 하듯이 일종의 백서라는 개념을 통해서 사전 발행한 물량이 어느 정도 있고 이 물량이 어떻게 거래가 될 것이다라는 계획들이 밝혀져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한 백서의 내용에도 이 사전 발행한 물량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조 5천억 원 규모의 코인은 그럼 어디로 갔냐 지금 이게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의심이 되는 게 이 간편 결제 서비스인 차이라는 서비스하고의 어떤 연관관계 이런 것들이 좀 의심이 된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차이라는 거는 뭐 간편 결제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간편 결제 서비스라는 게 이런 방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돈을 미리 지불을 하고 그 간편 결제 서비스 내에 어떤 포인트라든가 뭐 무슨 머니 이런 것으로 가상 어떤 이 화폐로 환전을 한 다음에 그 한도 내에서 이제 뭐 물건을 구매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출을 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 고객들이 자기 돈을 일종의 포인트로 바꾸기 위해서 이 차이라는 이 플랫폼에다가 자기의 돈을 예치를 해놓는 것인데 그 예치금의 일부가 테라로 유입이 되고 테라는 또 테라폼 랩스는 또 이 자신들이 발행한 코인의 일부를 또 이 차이에게 넘겨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성격이 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차이가 이 코인을 매입을 한 것인지 그냥 매집을 한 것인지 사전 발행된 것을 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코인을 그렇게 매입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어떤 이 관계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제3자가 이 차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비자금 조성을 한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인데 후자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이것은 그러면 만약에 그게 비자금 조성이 어떤 통로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비자금을 왜 조성했는지 의도가 무엇인지가 법적인 쟁점이 될 거고요. 전자 예를 들면 이
이 차이라는 서비스가 어떤 의미로든지 간에 고객의 예치금을 활용해가지고 이 코인을 매집했다거나 보유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좀 애매해질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서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예치금의 일부를 그럼 코인으로 보유하고 있다, 코인으로 바꿔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할 때 이 코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차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이 뭔가 물건을 구매하고 그것에 대해서 차이가 이 판매자에게 이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예. 지불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코인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른바 이제 머지 포인트 사태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이게 새로운 어떤 쟁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다 보면 테라와 간편 결제 차이의 관계에 대해서 수사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수사도 되고 또 이게 하나 좀 재밌는 것이 보통 테라 루나 사태 터졌을 때 네. 사람들이 아니 금감원은 뭐 하냐 막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금감원 쪽에서는 참 답답한 것이 이런 암호화폐에 대해서 금감원이 뭔가 이제 금융감독이 흔히 하는 조사나 감독을 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금융감독원의 어떤 그런 조사의 어떤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암호화폐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차이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전자결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전자금융업법에 해당이 되고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금융당국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 안에 포섭이 돼요.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런 테라폼 랩스와 관련된 간편결제 시스템과 관련해서 뭐 이제 이런 전자결제 서비스업이나 기타 금융 관련법에 위반 사항은 없는지 조사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미리 산 주식을 증권 방송에서 추천한 이 방송인에게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 짚어주시죠. 이게 상당히 이제 오래된 사건이라는 네, 거냐, 9년 정도 9년. 재판을 끌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증권 방송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경제 언론에서 이제 좀 진행하는 증권 방송에 이 증권 전문가가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식을 이제 우리가 살 만한 그러한 종목들을 설명해주고 추천도 하고 전망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송인의 경우에는 특정 이제 주식에 대해서 이 주식은 이 기업은 전망이 좋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상의 이 방송을 통한 이 주식의 종목 추천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 방송인이 이 추천을 하기 전에 이미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 방송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 주식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네. 올랐을 경우에는 그것을 바로 이제 팔아서 차익을 거뒀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있어서 이제 쟁점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자본시장법 위반이다라는 것이 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판례상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인데 이런 수법을 이제 스캘핑 수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스캘핑 수법인데 네. 그런데 이 당시에 9년 전에 이게 처음 이제 재판에 갔을 때는 아직 스캘핑 수법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명확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여러모로 좀 재판이 왔다 갔다 한 측면도 있어 보이고 또 이 방송인이 대놓고 이제 이 주식을 꼭 사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어떤 전망을 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여서 계속 이제 뭐 무죄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대법원이 계속해서 2번 지금 파기환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반복적으로 이건 스캘핑에 해당하는 것이고 유죄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다시 이제 파기환송심에 가서 앞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가 주목이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고 또 파기환송심에서 또 무죄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는데 스캘핑 수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어떤 행위가 스캘핑 수법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례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저도 변호사지만 그 사건 수행한 변호사에게는 아주 약간 훈장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나온 사건을 했다. 대개의 경우는 이제 뭐 이제 2심에서 상고를 해도 대법원에서 이렇게 심리 안 해주고 심리 불송 기각을 시키는데 대법원에서 심리를 했다는 것은 뭔가 법률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법리에 대해서 항소심의 어떤 법리 적용이 잘못되었다라는 건데 지금 이 방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이 스캘핑이라는 게 이제 뭐 가죽 벗기기라고 해서 좀 네. 저도 이건 여기 오면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특정 증권을 장기 투자로 추천하기 직전에 본인이 먼저 매수해 놓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줘서 다른 사람들이 사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때 바로 자신은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그러니까 사실 대단히 어찌 보면은 그 부정한 그런 거래 행위인 것이고 이게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다분해 보였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1심과 2심에서는 어떤 이러한 어떤 뭐 이런 그런 거잖아요. 어떤 주식이 오를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예견할 수 있으니까. 이야기했는데 네. 이 정도를 가지고 다 스캘핑이라고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라는 게 1심과 2심이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 정도 시청자가 뭐 스스로 판단에 따라서 거래한다 손치더라도 특정 주식을 이렇게 짚어주고 그 주식을 본인이 뒤에선 샀고 그것에 영향받아서 시청자들이 나중에 사고 이 사람은 시세 차익을 올린 것이 맞다면 이 정도는 스캘핑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법률 판단을 하고 파기환송을 시켰는데 네. 고등법원이 이것에 대해서 또다시 무죄 취지로 판결을 한 취지는 그러면 좋다. 대법원에서 말한 그러한 행위들, 그러니까 시청자들에게 어떤 특정 종목을 짚어주고 이것을 본인이 뒤에서 샀다라는 그러한 것이 스캘핑은 맞다 손치더라도 문제는 이 사건에서 지금 네. 우리가 하고 있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그러한 어떤 특정 주식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짚어준 것까지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 예. 그것에 대해서 다시 대법원은 아니다. 이 정도 추천만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시청자들에게 충분히 그릇된 영향을 주는 그러한 스캘핑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법률 판단, 그다음에 법률 판단과 관련된 사실에 대한 판단이 계속 오락가락한 네.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이번 판결로 자본시장법 위반 판단의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증권 방송인에 대한 형량은 어떻게 예상을 참 하세요? 어려운 질문인데 네. 일단은 뭐 이득액이 좀 뭐 몇십억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보통 3년에서 5년 이상 그렇게 좀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은요. 계속된 야근, 과로로 사망한 이 검사의 가족이 국가유공자 인정 소송을 냈습니다. 보니까 과로사한 검사가 6개월간 718건의 사건을 수행했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낸 건데 이 사건도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렇게 과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건데요. 2018년 9월 달에 이 검사의 경우에는 관사 엘리베이터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됐고 네. 이게 과로사다라는 게 당시에 이제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나 일을 했기에 과로사에 이르렀는가를 살펴보니까 이 처음에는 이제 공판 검사로서 2018년 2월부터 5개월간 한 처리한 사건 숫자가 718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매달 이제 33건에서 83건 정도의 이 사건을 처리했다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이제 야근을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7월부터는 수사검사로서 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이제 이 사건 처리를 했는데 여기서도 전체 453건 가운데 349건이 이 검사에게 배당이 돼서 상당한 이 뭐랄까 야근에 계속 시달려야 되고 경무를 했다. 그래서 이 3월부터 8월까지 135시간이나 초과 근무를 했어야 됐다라는 네. 이제 전반적인 이 사실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검사가 정말 과중하게 일을 한 것이고 그러한 과중한 일이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도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족들이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선정을 해달라고 하는 이 요구를 했는데 첫 번째가 보훈보상 대상자로 선정을 해달라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국가유공자로 선정을 해달라라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보상 대상자로는 선정을 했는데 국가유공자로는 선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이 어떤 뉴스의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망한 검사가 나라와 관련된 업무를 한 건 맞지만 이게 국가유공자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잖아요. 그렇다면 국가유공자는 어떤 경우에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 사건을 보고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저도 지금 눈에 실핏줄 터지고 네, 이게 보여요. 과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 보면 재판 들어가 보면 공판 검사들이 보면은 이게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막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네. 사건 파악도 잘 안 돼 있고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보면은 저희 변호사들은 내 사건만 가지고 가서 뭐 사건 기록 한 요만큼 들고 가서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공판 검사들은 기록을 쌓아놓고 계속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이제 과로를 하다가 보면은 과로사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검사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경무에 이제 치이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왜 이제 국가유공자가 안 되느냐에 대해서 보면은 이게 약간 그 법률 요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산재의 요건은 충분히 되는데 네. 국가유공자라고 하면은 이제 고도의 위험이 있는 일, 뭐 산불 진화라든지 아니면 긴급 그런 출동을 해서 어떠한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전쟁이나 이런 게 보통 그런 거잖아요. 네. 그 정도의 어떤 그러한 업무, 위험한 업무를 처리하다가 이제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은 안 된다. 이런 취지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영 변호사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